자, 이번 시간에 FAT 1급 75회 기출 문제에서 실기 파트죠. 실기 파트의 마지막 파트인 결산 파트 한번 같이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 수동결산, 자동결산 이렇게 나와 있죠.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동결산이란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 날짜를 주시고요. 해당되는 결산 추정 사항에 대해서 차변, 대변 해당되는 계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서 분개를 해줘야 되는 절차를 얘기해요. 거기에 반해서 자동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해당 계정에 금액을 입력하시고 반드시 F3 누르셔가지고서 F3 키 눌러가지고 전표 추가를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 과정이죠. 전표 추가. 그죠?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보편적으로 여기 FAT 1급에서는 수동결산 한 문제, 자동결산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는 결산과 관련돼서 최종 모든 결과물인 1년 동안의 결산과 관련된 모든 결과 손익 대체 분개를 함으로 인해서 결산 마감을 하는 절차를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수행 과제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감을 해달라고 결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 문제, 수동결산에 대한 문제를 보니까 지우고요.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의 기말 현재 미사용 내역 이렇게 됐다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제가 날짜를 하나 설명해 드려 볼게요. 2024년 며칠 날이라고 이거 이따 보면 되겠지만 기중에 소모품을 갖다가 회사에서 사갖고 왔어요. 근데 이 소모품을 기록할 때 그냥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기종으로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금액은 이따 조회를 해보겠지만 저는 보니까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서는 차변에 소모품 금액 찾아보니까 200만원이더라고요. 200만원을 기중에 사왔었어요. 그 다음에 뭐 현금이나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해서 이체를 해줬던지 보통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기말이 됐어요. 12월 31일이 됐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의 소모품이 110만원어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소모품이 200만원어치 사갖고 왔는데 얼마치를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남아있는 게 110만원이라면 사용한 거는 90만원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소모품은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소모품을 사용한 만큼 자산을 감소시켜 줘야 돼요. 소모품 얼마치가 사용된 거예요? 남아있는 게 110만원이라면 사용된 거는 9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자산이 줄어들고 자산이 줄어든 만큼은 우리 회사에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모품비라고 하는 계정으로 이렇게 90만원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바로 이 자산으로 기록해 놓은 이 항목에 대해서 지금 12월 31일자로 수동결산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소모품을 사갖고 왔을 때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기록해서 자산처리, 이걸 갖다 우리가 회계에서는 자산처리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자산처리법.
근데 이 자산처리법 말고 비용처리법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비용처리법.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소모품을 이렇게 사갖고 왔을 때 2024년도 기중에 소모품을 사갖고 왔을 때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비용 계정이죠. 이거를 비용처리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분계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차변에 소모품비 200만원, 대변에다가는 똑같이 모통 예금에서 나갔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을 때 12월 31일 날짜로 지금 남아있는 소모품이 얼마라 그랬냐면 110만원이라 그랬었죠. 자, 이것도 보세요. 소모품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기말 정리사항 해주지 않으면 올해 손익계산서에 비용 200만원이 그대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110만원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될 금액은 얼마여야겠어요? 90만원만 들어가야겠죠. 왜? 110만원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소모품비가 200만원이 손익계산서에 200만원 다 들어가면 안 되고 90만원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을 12월 31일 시점에서 대변에다가 똑같이 소모품비라고 비용 계정을 110만원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모품비 비용 계정은 원래 1년 동안 차변에서 발생만 하다가 소모품비라는 비용 계정을 반대 계정으로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그만큼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원 써놨는데 24년 중에 200만원의 소모품비 중에서 대변으로 110만원을 빼주니까 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소모품비는 얼마만 결과론적으로 반영되느냐면 90만원만 이렇게 반영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칙 연산에서 200만원 빼기 110만원 한 꼴이 우리 회계에선 이렇게 반대로 기록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어떻게 된다? 소멸이 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비용 계정 빼줬죠. 그리고 소모품비 이만큼 빼준 것만큼 우린 차변에는 지금 현재 소모품이 얼마큼 남아있었다 그랬어요? 자산 계정으로 소모품 110만원만큼 남아있어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여기 비용 처리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자산 처리법과 비용 처리법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소모품 자산 처리법으로 기록한 거 써달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그대로 써줘 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일반 전표 입력을 12월 31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소모품 B라고 쓰라는 얘기겠고요. 800번대 비용으로요. 90만원. 대변에다가는 소모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기말상품 재고액. 얘는 자동결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3,200만원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 클릭해 주시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 누르시면 돼요. 여기 기말상품 재고에 되어 있죠? 여기다가 3,2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다른 문제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입력해 주시고 F3 전표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럼 결산 자료를 일반 전표에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조회해보면 우리 소모품만 입력했지만 결산 관련된 것도 자동으로 분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수행과제에서 수동결산, 자동결산 메뉴 완료하세요 했던 거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뭐 남았냐면 얘만 해주면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거 순서만 그대로 보시고 차후에도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말 부르면 좀 보면 헷갈리실 테니까 세 번째 거 할 때 같이 보시면서 나중에도 시험 보러 가셔서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있잖아요. 여기서 얘를 누르면 안 돼요. 문제에서도 그래서 저장된 데이터 불러올 때 아니오라고 누르라고 그랬거든요. 왜 아니오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결산자료 입력하셨죠. 그 데이터를 반영한 최신 입력 데이터를 반영한 그 결과를 여기다 불러와야 되는데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는 얘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 벌써 저장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거였었어요. 그런 새로 입력한 데이터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걸 불러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추가로 입력한 데이터를 써놓을까요? 추가로 입력한 데이터를 불러오기 할 때는 아니오를 눌러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추가로 입력된 데이터까지 불러서 여기 반영이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오를 누르십니다. 자, 이렇게 눌렀고 여기서 얘기한 날짜 단기 처분 예정일 2025년 2월 27일 입력해 주시고요. 2024년 2월 27일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여기 이 잉여금 처분기산서에 전표 추가를 눌러 주셔야지 모든 오랫동안 발생했던 올해 한 해 동안 발생했던 모든 전표에 대한 손익 계정이 다 대체되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표 추가를 띵 눌러 주시게 되면 이거 누르기 전에 취소가 안 되네. 지금 눌러서 떠있기 때문에 이거 수정은 못하겠는데 이 준표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누르시게 되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 누르기 전에 재무상태표를 한번 조회해보세요. 재무상태표를 조회해보면 에러 메시지가 떠요. 차변 대변 금액이 얼마만큼 맞지 않습니다 라고 재무상태표 조회할 때 에러가 뜨는데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 이 잉여금 처분기산서 결산전표 추가하고 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때는 에러 메시지가 안 뜬단 말이죠. 왜? 차변 대변 손익계정 대체 분기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모든 숫자가 다 맞게끔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잉여금 처분기산서에 관련돼서는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단기분, 그 다음에 정기분, 처분 확정일, 예정일을 입력하라고만 했지만 이 역할 전표 추가를 반드시 해 주셔야지만이 된다는 얘기 해드리고요. 여기서의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걸 안 해주게 되면 문제가 틀리는 게 여기에 보시면 미처분 이 잉여금이라는 이 금액 있죠. 이 계정의 이 금액은 여기 전기월 미처분 이 잉여금하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금액이란 말이죠. 이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에요. 근데 이 미처분이 잉여금이 여기서 마감을 눌러서 이 금액을 반영해야지 이 금액이 재무 상태표로
옮겨가게 됐어요. 대체되게 됐죠. 재무상태표로 대체되면서 얘 이름이 2월 2이 잉여금이라는 말로 사용하게 돼요. 다시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에서의 이름은 명칭은 계정 이름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지만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로 옮겨지게 되면 대체되게 되면 우리는 재무상태표에서는 얘를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른다.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금액과 재무상태표의 금액 2월 이익잉여금은 똑같아요. 물론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넘어온 금액이라는 말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냥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말만 쓰게 되면 얘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말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인지 재무상태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른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306668이라고 되어 있죠. 재무상태표의 맨 밑으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해서 306668 똑같이 나와 있죠. 여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재무상태표에서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조회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FAT 1급 평가 문제에서 이 금액 얼마냐고 맨 마지막 문제에서 꼭 물어봐요. 그래서 그 2월 이익잉여금에서 전표 추가하시는 거 빼먹지 않으시도록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하라는 거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였다는 거랍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실무수행 4번까지 75회 기출문제에 대한 것들은 실기 다 파트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실무수행평가 평가 문제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로 평가 문제 쭉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